나는 아직도 그날의 공기를 기억한다.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아 마치 냉장고 속에 내가 함께 갇힌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던 순간 어머니, 냉장고 열어보셨어요? 짧은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말은 내 심장을 단칼에 베어내는 칼날과도 같았다. 손끝에 남은 약병의 차가움이 더 이상 단순한 물질이 아님을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늦었다는 것도 이미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하지만 평생을 부동산 중개업에 몸담으며 사람들의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헤아려 온 눈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다. 그 눈은 수십 년간 내 삶을 지탱해온 무기이자 한편으로는 버거운 짐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겉모습과 속내가 달랐다. 화려한 집은 속이 썩어 있었고 환하게 웃던 얼굴은 탐욕과 절망으로 뒤덮여 있곤 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오늘 점심에 잠깐 들를 수 있어요? 민지가 엄마 보고 싶대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갈게. 이 대화는 짧았지만 나는 이미 눈치를 챘다. 며느리 수연이의 입이 아닌 아들의 입을 빌린 부탁, 그 뒤에 숨은 건 널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뜻이었다. 그래도 나는 기꺼이 갔다. 7살 손녀 민지의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 쌓여온 내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기 때문이다. 강남 도곡동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 내 이름으로 된 60평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차가움이 나를 맞이했다. 누구나 부러워할 공간이지만 그 안은 언제나 냉기와 고요가 감돌았다. 사랑이 깃든 집이라기보다는 겉모습만 번듯한 빈 껍데기 같았다. 수연은 언제나처럼 완벽한 화장을 하고 은은하다기보다는 과하게 진한 향수 냄새를 풍겼다. 눈빛은 늘 차갑고 내 존재를 귀찮은 짐처럼 여기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짧은 인사 곧 닫히는 현관문. 남겨진 건 나와 손녀뿐이었다. 아이의 방은 알록달록한 장난감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내 가슴을 저렸다. 엄마가 아침 안 챙겨줬어요. 나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는 그릇들이 설거지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말라붙은 치킨 뼈가 남겨져 있었다. 풍족한 환경, 그러나 그 속은 무심함과 방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였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단지 민지에게 우유라도 주려는 마음에서였다. 철컥. 차갑게 뿜어져 나오는 냉기와 함께 낯선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야채칸 뒤편에 숨겨진 투명한 비닐봉지. 그 안에 주황색 약병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꺼냈다. 민석. 페티딘 100mg.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내 아들은 건강하다. 약을 복용할 이유가 없다. 뉴스에서 들었던 이름이 내리를 때렸다. 페티딘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손이 떨렸다. 40년 동안 수많은 서류를 다뤘지만 이렇게 작은 약병 하나가 내 손을 무너뜨린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온 현관문의 소리. 나는 황급히 약병을 제자리로 밀어놓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차갑게 울리는 심장 박동이 온몸을 흔들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민지 우유 좀 주려고. 그녀의 눈빛이 내 손을 스쳐 지나갔다. 칼날처럼 차가운 시선. 하지만 확신은 없는 듯했다. 나는 태연한 척 민지에게 우유를 건넸다. 아이의 천진한 웃음 뒤로 내 머릿속은 이미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냉장고 속 약병, 아들의 이름, 그리고 불법의 그림자. 이 집에 무슨 일이 숨어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본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두었을 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검색창에 천천히 타이핑했다. 페티딘 부작용. 순식간에 쏟아지는 기사들. 의료용 마약. 강한 중독성. 불법 유통. 징역형. 화면 속 글자들은 눈을 찌르는 불빛처럼 날카롭게 다가왔다.
나는 40년간 계약서를 읽듯 기사를 하나하나 분석했다. 마이너스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 필수. 마이너스 불법 유통 시 최소 3년 최대 10년 징역. 손끝은 떨렸으나 기록은 또렷했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다. 범죄였다. 나는 결심했다. 내 손주와 아들을 위해서라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초대받지 않은 채 아들 내 집으로 향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가슴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약병은 에스피드 사라지고 없었다. 야채칸은 텅 비어 있었고 공기만이 냉혹하게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물량은 확실히 처리했어요. 걱정 마세요. 나는 찬장 뒤에 몸을 숨겼다. 물량 거래처 루트. 단어 하나하나가 송곳처럼 귀에 박혔다. 수연은 부엌으로 들어와 냉동실을 열었다. 아이스크림 통을 옆으로 밀자 어제 본 것과 같은 봉투가 드러났다. 그녀는 약병을 확인한 뒤 다시 깊숙이 밀어 넣었다. 아이스크림 통으로 듣고 태연이 방을 나섰다. 나는 찬장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확신은 더 단단해졌다. 내 며느리는 불법 약물을 숨기고 있었다. 집을 빠져나와 화단 벤치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떨려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졌다. 그러나 마음속은 결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낡은 수첩을 꺼내 적었다. 마이너스 증거 1. 냉장고 속 약병 사진 필요. 마이너스 증거 2. 며느리 통화 물량 거래처 5천. 마이너스 증거 3. 냉동실 은닉 장소.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만큼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는다. 아침 햇살은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내 눈앞의 풍경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하루를 시작하는 빛조차 나를 반기지 않는 듯 희미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손끝에는 여전히 그날 냉장고에서 느꼈던 차가움이 남아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낡은 수첩을 꺼내어 첫 장을 펼쳤다. 수십 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계약 기록을 빼곡히 적어온 익숙한 공간. 그러나 오늘 그 페이지에 적히는 글자는 집값도 계약 조건도 아니었다. 범죄의 흔적이었다. 나는 펜을 잡고 적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냉장고 속 약병 민석 이름 라벨 주황색 약병 페티딘. 마이너스 며느리의 통화 물량 거래처 5천이라는 단어. 마이너스 냉동실 은닉 아이스크림 통 뒤편. 글씨는 단호했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내 아들 이름이 적힌 약병이라니. 머릿속에서는 온갖 가정이 떠올랐다. 혹시 민석이가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수연이 혼자 벌이는 일일까? 두려움과 분노가 얽히며 내 가슴을 옥죄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는 없었다. 이건 법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문제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여러 번 도움을 받았던 사람. 이제는 그와 전혀 다른 문제로 상담을 구해야 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윤정혜입니다. 아, 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쯤 오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냉장고 속 약병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내 손주와 아들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자였다. 다음 날 나는 유치원 앞에 섰다. 아이들이 하나둘 뛰쳐나오는 시간. 그 속에서 손녀 민지를 발견했을 때 내 심장은 잠시 따뜻해졌다. 할머니,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내 귀를 울렸다. 나는 무릎을 굽혀 아이를 꼭 안았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내 안의 혼란을 잠시 잠재웠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다.
아이에게 핫초코와 케이크를 사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지야, 요즘 집에서 재미있게 지내? 근데 엄마가 자꾸 밤에도 전화해요. 그리고 할머니 오지 말라고 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눈치챘구나, 수연이. 엄마가 뭐라고 하던? 몰라요. 물건 옮겼다,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물건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다. 민지야, 혹시 집에서 약 같은 거 본 적 있어? 주황색 약병. 냉장고에 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줘요. 나는 얼어붙었다. 아빠가 그걸 먹는 거니? 먹으면 기분 좋아져요. 웃으면서 저한테 뽀뽀도 해요. 아이의 순진한 대답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내 아들이 민석이가 그 약을 먹고 있었다니. 그럼 나중엔 어때 보여? 피곤해 보여요. 소파에서 그냥 자기도 하고. 나는 더는 묻지 못했다. 아이에게 이런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알아버렸다. 내 아들이 중독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은 환했지만 내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혔다. 경찰서 문을 나설 때 내 발걸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것처럼 무거웠다. 방금 전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사진, 수첩, 아이의 정언까지 모두. 담당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영장 청구 들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올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내 마음속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러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연. 손가락이 잠시 떨렸으나 결국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냉장고 열어보셨어요? 그 목소리는 매서운 칼날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짧게 대답했다. 봤어.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다. 상대방의 호흡이 느껴졌다. 그리고 낮게 깔린 말. 역시 곧 뵙겠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내 심장은 불길한 전조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수연은 이미 모든 걸 눈치챘다. 그리고 곧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닌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마저 불안하게 느껴졌다. 나는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들이켰다. 그러나 떨림은 진정되지 않았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현관문을 열자 수연이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굳은 표정,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곧장 거실로 들어왔다. 나는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생각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어머니, 약병 본 거 맞죠? 나는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녀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금세 매서운 빛으로 바뀌었다. 그래서요? 뭘 하실 건데요? 나는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이미 했다. 경찰에 신고했어.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두려움과 충격이 섞인 표정은 서서히 분노로 뒤틀려갔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지만 내 귀에는 그 말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어떤 말도 내 결심을 흔들 수 없었다. 늦었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재채기 아닌 분노의 흔적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 등을 찔렀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쾅.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소파에 주저앉은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번만큼은 눈을 감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간다. 창밖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피빛 신호처럼 느껴졌다. 새벽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과해 온다. 창틀에 맺힌 이슬이 희미하게 떨리고 멀리서 첫 차 소리가 바닥을 긁고 지나간다. 나는 그 작은 떨림과 소리를 세는 사람처럼 휴대폰 화면의 시간만을 세었다. 새벽 4시를 지나 5시를 향해 기어가는 동안 가슴 안쪽에 엉겨붙은 그림자는 옅어지지 않았다. 문자로 보낸 단 한 줄의 말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민서가 내일 아침 엄마한테 꼭 전화해라. 중요한 일이야. 아무 응답도 없었다. 응답하지 않는 쪽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시간도 있다. 그건 죄책감일 수도 회피일 수도 혹은 이미 망가져버린 내면의 잔해일 수도 있었다. 초인종이 울린 건 내가 그 모든 가능성을 하나씩 지워가던 순간이었다. 소리는 유난히 조심스럽고 낮았다. 문틈을 열자 민석이의 얼굴이 서 있었다. 캥한 눈, 말라붙은 입술, 어딘가 떠밀려온 사람처럼 애써 평온을 가장한 표정. 아이였던 얼굴에서 남자의 얼굴로, 남자의 얼굴에서 지친 환자의 얼굴로 변해가는 과정이 단 한 시선에 담겼다. 그는 거실 소파 가장자리, 늘 내가 앉던 자리의 반대편 끝을 겨우 차지했다.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은 언제나 모서리를 붙잡는다. 모서리는 기대기에 좋지만 오래 붙잡고 있으면 손바닥을 베는 곳이기도 하다. 엄마 신고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백 장의 종이가 눌어붙어 있는 듯 무겁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언제나 말보다 덜 잔혹하다. 하지만 말보다 더 절망을 또렷하게 만든다. 그래, 이미 시작됐어. 내 안의 목소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민석이는 잠시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넋이 나간 사람의 미소는 금방금방 부서져 내린다. 엄마, 나 끝난 거지? 끝났다라는 단어는 방향을 묻지 않는다.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무너진 경계선을 다시 그리듯 말했다. 끝난 게 아니야. 시작해야 해. 끊어야 하고 치료받아야 해. 거실의 공기가 약간 기울었다. 그는 팔꿈치를 무릎에 걸치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말하지 않는 동안에도 사람은 수천 개의 문장을 생각한다. 용서해 달라는 문장, 누군가를 탓하는 문장,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문장, 그리고 끝내 나오지 않는 문장들. 엄마 수연이는? 그 이름이 방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순간 내 가슴은 또다시 얼어붙었다. 이름은 사람을 데려온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마저 조사받을 거야. 나는 그 말에 어떤 감정도 섞지 않으려 했었다. 감정은 때로 진실보다 더 잔혹하니까. 그는 허공을 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때는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엄마, 내가 약한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픈 거야. 단어의 선택은 칼날이었다. 약한과 아픈 사이에는 깊고도 고요한 강이 흘렀다. 나는 그 강 위에 다리를 놓아주려 했다. 그가 건널 수 있도록, 스스로 서 있는 법을 잊지 않도록.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맺히는지 그의 시선이 잠깐 낮게 꺾였다. 엄마, 근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봐. 나 엄마가 무서워. 그 말은 내 가장 오래된 흉터를 저리게 했다. 아이였던 그가 울 때마다 나는 달래는 대신 버티라고 했다. 버티는 법을 가르쳐야 살아남는다고 믿었다. 버티다 부러지는 사람도 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나는 그의 옆으로 조금 다가가 앉았다. 간격은 여전히 남았다. 간격이 남아있어야 서로 무너지지 않는다. 민서가 엄마는 내 편이야. 그래서 신고했어.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다시 흐트러졌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어야 할 때 사람의 얼굴은 피로해진다. 엄마 나 무서워. 경찰 7호 소문 민지. 민지. 그 이름이 방 안의 온도를 바꿨다. 어린 존재 하나가 세계의 모든 온도계를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민지는 내가 지킬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침묵이 그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 침묵을 밀어내지 않았다. 때로 침묵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관을 향해 걷는다. 걸음은 비틀리지 않았다. 다만 아주 천천히였다. 문 앞에서 그가 멈췄다. 돌아보지 않은 채 낡은 목소리 하나만 남겼다. 엄마 나 한동안 연락 못할 수도 있어. 그래. 연락해라. 기다릴게. 문이 닫혔다. 닫힌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문은 생각보다 두껍고 세상은 생각보다 얇았다. 나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하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안도와 공포, 죄책과 스스로를 달래는 변명 사이에서 호흡이 길어졌다. 그 호흡이 내 안에 떠다니는 먼지를 하나씩 가라앉혔다. 무너지지 말자. 지금은 아니야. 내 안의 목소리가 나를 붙들었다. 창밖이 푸르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저만치 물러가며 낮의 시간을 끌어왔다. 낮은 더 잔혹할 수도 있다. 낮에는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커튼을 젖혔다. 바깥은 무심하게 맑았다. 그리고 그 맑음이 오늘 내게 필요한 방패가 되어줄 것 같았다. 오전 9시 50분. 아파트 단지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가을 공기가 코끝을 물었다. 길가의 은행나무는 한 벌씩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고 어린아이들이 유모차에 실려 햇빛을 쬐고 있었다. 평범한 시간의 표면을 걷는 발걸음 아래 나는 다른 시간의 속도를 숨기고 있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속도, 결코 평온하지 않은 방향. 경찰차는 요란하지 않았다. 시끄럽지 않은 권력이 가장 무섭다. 박 형사의 눈빛은 건조한 겨울의 나뭇가지처럼 단단했다. 필요한 말만 필요한 길로. 압수수색 들어가겠습니다. 절차는 정돈되어 있었고 문장들은 짧았다.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세상은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다가온다.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 너머로 민석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목소리 안에는 장과 공포, 의심과 체념이 얽혀 있었다. 문이 열렸다. 박 형사의 팔이 가볍게 스쳐 들어가고 검은 신발들이 현관을 지나 거실을 밟았다. 양탄자 위로 남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수연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상황보다 빠르게 진실을 배운다. 입술이 굳고 눈동자의 초점이 멀어지면서도 저항의 기색이 잠깐 번쩍였다. 저항은 길지 않았다. 잘라낸 문장처럼 그녀의 어깨가 덜컥 떨어졌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일제히 방향을 모았다. 냉장고가 방 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나는 한 발짝 뒤에 섰다. 냉장고 문이 열릴 때 나도 같이 열린 것 같았다. 오래전에 보고도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빛에 드러났다. 아이스크림 통이 옆으로 밀리고 깊숙한 곳에서 그 봉투가 나왔다. 투명한 비닐의 얇음. 그 얇음 안에 납덩이 같은 무게. 주황색 약병들이 부딪히며 낸 작은 소리가 귀를 때렸다. 그 소리는 항변 같기도 항복 같기도 했다.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는 척했지만 감정의 자국을 가끔 남겼다. 절차는 재빨랐고 시간은 엎질러진 물처럼 퍼졌다. 수갑이 찰칵 채워지는 순간 수연은 나를 보았다.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와 똑같이 그녀도 나를 보았다. 서로가 서로의 눈동자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읽어내려는 시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어머니, 민지는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그녀를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혹은 아이를 위해서든 지금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원은 절차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오늘이 아니었다. 민석이는 말이 없었다. 말 대신 그는 소파 가장자리에 천을 두 손가락으로 비벼댔다. 직조된 실 사이로 손끝이 사라지는 것처럼 손의 작은 움직임이 그의 모든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형사가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다. 상담이 필요하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말보다 쉽지만 이제부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방 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바닥을 두드렸다. 민지가 문간에 서 있었다. 눈을 비비는 손등이 하얗고 둥글었다. 아이의 얼굴은 사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공기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아이의 머리카락에 햇빛이 내려앉았다. 민지야, 할머니랑 가자. 엄마는? 금방 올 거야. 거짓말은 때로 보호가 된다. 진실은 때로 흉기가 된다. 나는 오늘의 선택을 아이의 내일에 걸었다. 집을 나설 때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밝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사이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를 후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언제나 누군가의 결말을 궁금해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 결말의 무게를 나눠 들려 하지 않는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바람이 달랐다. 햇빛은 같은데 바람의 결이 달라져 있었다. 편의점 앞에서 학생 둘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경비 아저씨는 묵묵히 통로를 쓸고 있었다. 세계는 평소처럼 움직였다. 내 세계만이 뒤틀려 있을 뿐. 경찰차의 문이 닫히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돌아가고 싶어지니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나는 앞만 보았다. 앞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길만이 때로 사람을 살린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다. 간결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증거 충분, 치료 권고. 각각의 단어는 벽돌처럼 무겁고 차갑고 건조했다. 나는 그 벽돌들을 조심스럽게 쌓아 올렸다.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밤이 내려오면서 집안의 모든 사물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제자리를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았다. 나는 식탁 의자를 한 칸 뒤로 밀어두었다. 누군가 다시 앉을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숨을 돌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작은 여분의 공간이 사람을 살린다. 창밖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그 불빛들은 서로를 모른다. 서로를 모른 채 각자의 벽과 창문을 붙잡고 선다. 그게 도시의 방식이다. 그 방식이 오늘은 나를 버티게 했다. 두 주라는 시간은 길게도 짧게도 느껴졌다. 사람의 시간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따른다. 일정표 위에서 흘러가는 날짜와 가슴 속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하루는 서로 다른 속도를 갖는다. 나는 두 개의 시계를 번갈아 보았다. 하나는 벽에 걸린 시계, 하나는 내 안에 걸린 시계. 수연은 구속되었다. 법정은 늘 예측 가능한 표정으로 판결을 말한다. 말끝은 냉정했고 숫자는 단단했다. 민석이는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그곳의 복도는 거의 비슷한 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창문은 규칙적으로 배치돼 있다. 규칙은 사람을 바닥으로 내려놓는다. 내려놓아야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민지는 내 곁에서 잠들고 내 곁에서 깼다. 아이는 빠르게 적응한다. 적응은 이전과는 다르다. 잊지 않더라도 살아간다. 작은 손이 나의 검지를 붙잡을 때마다 나는 오늘이라는 얇은 얼음 위를 건너는 기분으로 한 걸음을 더 내리댔다. 부엌의 시간도 다시 움직였다. 가스불의 파란 불꽃이 더 이상 위협처럼 보이지 않았다. 칼날의 빛이 날카롭게 번뜩여도 그건 요리를 위한 것이었다. 생을 썰고 다지고 끓이는 일. 음식 냄새가 집안을 채울 때 나는 오래된 공포의 자리를 조금씩 밀어냈다. 나는 냉장고 앞에 섰다. 손잡이를 쥐는 손이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예전에 그 서늘함과 어쩔 수 없이 닮아 있었지만 의미는 달랐다. 칸칸이 정돈된 재료들 우유, 과일, 씻어둔 채소, 정갈이 밀봉한 고기가 작은 깃발처럼 서 있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공간. 숨길 게 없는 공간. 그때 민지가 종종 걸음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뭘 먹고 싶니? 떡볶이. 나는 웃음을 흘렸다. 한 솥의 물이 끓기 시작했다. 고추장 한 숟가락이 물속에서 풀리며 붉은 빛을 내고 어묵을 쓸 때 나는 질감이 손끝에 남았다.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는 박자처럼 일정했고 그 박자가 내 호흡을 천천히 맞춰 주었다. 설탕이 녹아드는 냄새가 집 안을 돌아다녔다.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는 지난 2주 동안의 날선 공기를 둥글게 말아주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이가 뜨거워라고 말하며 입김을 불 때 나는 문득 어제와 내일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경험을 했다. 오늘의 한가운데에서만 가능한 평화. 평화는 장대한 선언이 아니라 한 숟가락의 온도에 깃들어 있기도 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숟가락이 그 순간 공중에서 멈췄다. 나는 오래 준비해둔 그러나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 문장을 조심스레 꺼냈다. 엄마는 멀리 있어. 잘못한 일을 생각하고 있어. 시간이 걸릴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끄덕임은 때로 어른들의 이해보다 넓다. 그럼 할머니가 있어주죠? 그래. 할머니가 있어. 아이의 웃음이 내 귀 속 깊은 데서 오래 울렸다. 웃음은 울음보다 오래 남기도 한다. 아이가 식탁에서 뛰어내려 방으로 달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일정한 간격은 사람을 살린다. 그날 밤 나는 한 장의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다. 망설임은 문장 사이사이에 끼어들었다. 도장을 찍는 손끝이 잠깐 멈칫했다. 그러나 끝내 지켰다. 내일로 미루지 않은 결정이 오늘을 지탱해 준다고 믿고 싶었다. 면회실은 투명한 벽으로 나뉘어 있었다. 투명하지만 닿을 수 없는 벽.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자주 세워지는 벽이기도 했다. 민석이가 들어왔다. 그는 더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의 떨림은 주로 있었다. 떨림이 사라진다는 건 무감각이 아니라 다시 서겠다는 의지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수화기를 들고 서로의 숨소리를 먼저 확인했다. 말보다 숨이 먼저 온다. 엄마, 민서가. 그는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두 번의 움직임 사이에 많은 것이 오갔다. 엄마, 나 아직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근데 조금은 덜 무서워. 그래. 그게 시작이야. 그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웃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몇 달만 더 갔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알아. 엄마 고마워. 단어가 길어질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낮아지는 목소리는 바닥을 찾으려는 사람의 손 같았다. 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바닥이 있다면 다시 딛고 설 수 있다. 면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창밖의 풍경은 꾸짖지 않았다. 다만 지나갈 뿐이었다. 지나가는 것들 사이에서 나는 오래 멈춰있던 발걸음을 한 뼘 더 옮겼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하늘은 황혼의 색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주황빛이 오래된 흉터처럼 도시에 번지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냉장고의 백색 소음이 귓가를 간지렸다. 나는 다시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이번엔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그 안에는 숨길 것이 없었으니까. 삶을 위한 것들만 제 자리에 놓여 있었으니까. 문을 닫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오래된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다. 숨겨진 것은 결국 드러난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사람은 선택한다. 침묵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나는 행동을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게 가져온 것은 의외로 차가운 해방이었다. 해방은 뜨겁지 않았다. 차가웠다.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온도, 불타 없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온도.
그 온도 속에서 나는 다시 살림을 꾸렸다. 아이의 일정표를 만들고 장보기 목록을 적고 주말에 반나절을 비워 학교 앞을 함께 걸을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소리들이 차례로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꺼진 건 스탠드의 불빛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오늘을 통과한 사람만이 지게 되는 작은 평온을 손에 쥐고 천천히 호흡을 고른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정혜야, 잘했다. 그 말은 내게서 나왔지만 동시에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그 말 위에 누워 잠들었다.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게.